네, 저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어제 떠들썩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사관왕을 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은 그 영화에 숨겨들어 있는 섬뜩한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어디서 어떤 언론에서도 등장해 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기생충의 메시지는 뭐냐? 부자 세상을 갈아엎자는 좌익혁명 선동영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영화를 봤고 제가 편견 없이 그 영화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저께 봉준호가 영화 감독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가 자기 영화가 아카데미 사관왕 타이틀을 기록하던 순간 토해냈던 감격을 알고 있습니다. 미쳤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고 감격을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국내의 모든 언론도 그게 한국 영화의 승리라는 건 물론이고 세계 영화사의 새 역사라고 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흥분할 만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짚어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영화 기생충이 과연 멀쩡한 영화인가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과연 그 영화가 좌빨 영화에 불과한 그 영화가 우리 문화의 저력을 어떻게 보여준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탄 것은 한국 영화의 일정한 평가 대상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 문화의 자부심이 될 수는 없다. 그 정반대다. 한국 영화계의 고질적인 암덩어리가 좌빨 영화라고 하는 건데 그 좌빨 영화에 세계 영화계가 축복을 내려줬다면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의 재앙으로 올 것이라고 예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에 나쁜 영향을 오면 오지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영화 전체, 세계 문화의 타락, 즉 좌빨화, 세계 영화의 선전선동화, 좌파화를 이 영화가 이끌 것이라고 오늘 예견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너무 달궈진 쇠판이 너무 뜨거울 때 찬물을 냅다 끼얹으면 쇠판이 식기는커녕 물이 팍 하고 튕겨져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편견 없는 목소리를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 몫이고 바로 이 방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영화 기생충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인이 공감할 만한 주제가 바로 양극화, 사회 양극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 거리가 너무 벌어진다고 하는 점이고 그 점을 효과적으로 통찰력 있게 풍자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떠들썩하게 얘기를 합니다. 봉준호식 장르였다. 이렇게 칭찬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너무 표피적이다. 너무 상투적인 관찰이다. 상투적인 관찰이며 동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영화로 포장된 독극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화로 포장된 독극물이다라고 감히 판단하겠습니다. 그 독극물에 아카데미 영화상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까닥하고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굉장한 영화라 착각을 하는 현상이 당분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기생충은 가난한 사람을 충동질해서 부자와 기업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심을 불어넣는 목적에 충실합니다. 일부 작품을 바라보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영화 기생충이 전 법무부 장관 조국 등의 위선을 까발리는 작품이라고 하는 황당한 해석도 하지만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부자와 기업하는 사람 모두를 죽여 마땅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전달하는데 성공한 작품.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악마적 선전선동 영화라고 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이걸 입증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봉준호 영화 기생충의 스토리를 제가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무슨 굉장한 사회 고발이고 풍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스토리가 말이 됩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도 익히 나오면 막장 드라마로 사람이 등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금 깜빡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영화의 스토리는 뒤틀린 엽기의 얘기입니다. 20대 아들, 딸을 포함해서 부모까지 몽땅 배수인 4인 가족의 가장으로 송강호가 나옵니다. 그 시에 송강호의 집은 반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데 이들 중 한 아들이 사수생인가 이런 아들이 학력 위조를 해가지고 연세대 총장 직인을 날조를 해가지고 조국이처럼 학력 위조로 IT 업체 CEO인 박 사장의 딸을 가리키는 과외교사로 들어갑니다. 영어 과외교사로 들어갑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운전기사로 자기 아빠를 취직시키고 엄마는 그 집의 가정부, 집사로 취직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을 미술치료사, 미술교사로 차곡차곡 취업에 성공합니다. 물론 거대한 사기 취업입니다. 그 전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 쫓아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에는 묘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전에 있던 가정부가 자기 남편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박 사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모시는 분의 집의 지하층에 몰래 숨긴 채 부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작품 중반에 드러납니다. 저는 이게 아무리 알레고리라고 말을 해도 저는 이 설정이 너무도 황당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정은 설정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송강호네 집인 4명하고 전 가정부의 부부 둘하고 주인이 없는 탐을 타서 죽고 사는 밥그릇 싸움을 벌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거대한 돌을 가지고 상대방 머리통에 내리치고 상대방을 묶고 입을 막고 하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박 사장이 야외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거의 막바지에 나옵니다. 그 야외 파티를 벌이는 틈에 두 가족이 엉킨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거기에 박 사장네 가족까지 끼면서 4명이 줄초상을 납니다. 4명이 차례로 죽는 연쇄 살인극이 일어납니다. 백주에 주말에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 야외에서 이런 일이 납니다. 야외라고 하는 게 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송강호의 딸이 죽습니다. 전 가정부하고 그 사람의 남편이 차례로 송강호 이런 사람들이 휘두른 칼과 완력에 의해서 차례로 죽어나갑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흥분한 송강호는 박 사장의 가슴팍에 식칼을 꽂아 넣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제 아내랑 함께 봤는데 저희 아내가 참다 못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근데 송강호가 자기가 모시던 사장을 가슴팍에 식칼을 꽂는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평소 자기 몸에서 반지하층의 냄새가 난다. 지하철에 사는 사람의 특유의 냄새가 난다고 혼잣말을 했던 것입니다. 면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분개를 한 나머지 느닷없이 식칼을 꽂아서 죽입니다. 즉, 이 때문에 바로 자기네 식구 4사람을 고용해준 부자 박 사장을 죽이는 것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봉준호식의 계급 투쟁을 완성한 장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봉준호는 그 영화를 통해서 부자 기업인의 가슴팍에 칼을 꽂아도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줬다. 저는 그래서 그걸 계급 투쟁의 완성을 알린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좀 앞서 나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펼쳐진 이 스토리가 생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습니다. 벌건대낮에 주말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 4사람의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영화라니까 넘어간다고 쳐도 급기야 송강호가 박 사장네 집에 다시 지하에 몸을 숨기는 것으로 영화는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고약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그때 살인 공범에 불과한 송강호의 아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걸로 영화가 막이 쫙 내립니다. 아버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부자 세상을 갈아엎겠다, 집을 뺏겠다라고 하는 섬뜩한
다짐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좌익혁명을 꿈꾸는 영화의 다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생충의 스토리는 이게 전부입니다. 엽기적인 사기 취업이 잇따라 일어나라고 영화 초창기에 연쇄살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부자 세상을 때려엎자, 갈아엎자라고 하는 지독한 선전선동으로 흘러가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게 사회풍자입니까? 이런 게 과연 사회풍자입니까? 저는 이걸 봉준호식 반자본주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이미 봉준호는 설국열차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괴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미군이라는 설정부터 포함해가지고 정말로 뒤틀린 현대사 인식을 가진 아주 이상한 친구가 바로 봉준호였습니다. 그 친구가 가졌던 뒤틀린 상상력, 좌빨 본능이 이번에 거대하게 한 건을 했다. 그게 기생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준호가 약간의 재주가 있다고 하지만 그 재주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결국 이 사회의 파국을, 대한민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영화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기생충은 살인극의 피바다로 떡칠된 영화일 뿐이고 그 영화를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주곡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봉준호라는 사람이 만나면 사람이 참 점잖고 나대지도 않고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달리 그 사람의 마인드가 이렇게 뒤틀려 있고 뻘건 마음으로 분칠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헤어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 기생충의 해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훨씬 그 이상이라고 하는 걸 오늘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해악이 크냐? 저는 이 기생충은 한마디로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계급 투쟁을 부추기는데 가장 거대하게 성공한 영화라고 저는 봅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 물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리뷰를 하고, 그렇게 평론하는 건 당신이 무식하고 안목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똑똑하지 당신이 똑똑하냐고 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국 영화도, 미국 할리우드도 좌빨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생충이라는 작품에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봉준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지 않지만 그게 저는 악마적인 연출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놀랍게 파괴적인 영화를 만들어냈고 세계인의 주목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걱정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요인은 한국적 풍토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은 지니기스 0.295가 보여주듯이 소득분배가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사회 양극화의 끝을 달리는 나라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비하하고 반기업 정서가 끝을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걸 쪼개서 중소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얼치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 반시장 마인드가 끝을 달한 아주 괴상한 나라, 망해도 싼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최악의 풍토에서 탄생한 피어난 거대한 악의 꽃이 저는 영화 기생충이라고 감히 규정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를 두고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발뺌을 하겠지만 저는 그거는 기만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기만입니다. 자기 안목이 없기 때문에 남의 판단, 남의 잣다리를 가져와서 들이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영화는 부자와 기업인, 그들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끝내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한국 영화판이라고 하는 건 돈파, 재력, 돈 가진 사람하고 좌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좌익 상업주의가 춤추는 동네가 충무로입니다. 그 충무로 한국영화판에서 만들어낸 괴물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의견을 보내왔는데 저는 이 말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에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은 이제 대한민국이 제2의 사회주의 혁명의 진앙지임을 제2의 사회주의 혁명의 센타임을 자임한 꼴이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현실 정치에서는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가 좌익혁명을 주도하고 있고 4월달 총선에서 이기면 이 나라는 바로 빨갱이 나라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문화동네에서는 봉준호의 기생충이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좌익혁명, 플로레타리아 좌익혁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성공은 대한민국이 제2의 사회주의 혁명의 센타임을 자임한 꼴이라고 하는 지적은 저는 긍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상황을 알고 나면 두려움이 덤덤 더 커집니다. 영화 기생충에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끝내 이 나라를 좌편향으로 더 몰고 갈 것이 걱정됩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시대 말에 한국 영화는 좌편향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서울대 영화 동아리 얄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좌파 문화가 드디어 싹쓸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는 혁명을 위한 총칼이어야 한다. 영화는 혁명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감히 선언을 했습니다. 스스로를 빨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몸풀기를 시작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김대중 정부 이래로 영화판, 드디어 영화산업 전체를 아예 접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영화배우 김지미라고 하는 분이 영화인 협회장을 지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영화판에 기존 영화계에 없었던 혁명군들이 진주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전까지는 이름도 없었던 듣보잡인 명계남, 문성근 이런 친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영화판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들이 차곡차곡 움직여서 드디어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기구인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고 좌빨 영화만 골라서 제작비를 나눠주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20년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30년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서 1000만 관객을 불러들인 변호인, 남영동 1985 뭐 이런 영화도 나왔고 광주 5.18을 다룬 1000만 관객을 불렀던 화려한 육아, 택시 운전사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하게 나온 것입니다. 남북 문제를 소재로 했던 웰컴 투 동막골, 공동경비구역 JSA, 의형제 뭐 이런 영화를 포함해서 일제시대를 다룬 암살, 밀정, 군함도 따위도 저는 모두 그런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영화들은 쓸데없이 남북 간의 화해를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을 모티브로 해서 갈등을 부추깁니다. 그 영화가 어떤 겁니까? 봉준호의 전작품인 설국열차, 괴물도 결국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저는 반복하지만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상한 사회가 변질됐다 그래도 한 사람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기생충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옳다고 저는 봅니다. 기생충의 성공은 한국 문화에 저는 거대한 재앙으로 올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대한민국 영화 산업은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급기야 그 계열의 영화 기생충이 할리우드의 깃발을 꽂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영화사의 40년을 쫙 꿰고 나면 기생충의 성공이 과연 한국 문화의 승리인가 하고 물어볼 때 답하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기생충이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근사하게 풍자했다. 그래서 한국 영화가 승리했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그걸 영화로 포장된 독극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영화를 한국 문화의 자부심으로 포장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 영화는 결국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암덩어리인 좌빨 영화에 축복을 내려준 꽃이고
축복을 내려준 꼴이고, 그게 결국 이 나라 장래에 영화와 문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앞날에 커다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경고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은 오늘 방송에 섬뜩합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걸 여러분이 유심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좌파 영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문제를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이겠습니다. 과연 그 영화가 정상적인 영화냐 아니냐는 것은 지난 방송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 영화에 돈줄 역할을 한 CJ그룹의 문제점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회장으로 있는 이미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삼성 이병철 회장의 손자인데, 과연 저렇게 좌빨 영화에 돈줄 역할을 하면서 저걸 문화 투자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과연 온전한 것이냐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을 바라보니까 가관입니다. 어제 9시 뉴스도 마찬가지였지만 100년 가까운 미국 아카데미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던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의 숨은 주역으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이 있다고 하는 보도가 쫙 나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대한민국 언론이 망해도 한참 망했다는 걸 재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나라 언론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영화 기생충에 숨어있는 주역은 CJ그룹 이미경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경이 잘못된 역할을 오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녀 이미경은 영화 기생충의 CP 책임 프로듀서 자격으로 어제 9시 아카데미 시상식에 올라가가지고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한참이나 떠들어댔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왔습니다. 하버드대를 나왔고 1958년생입니다. 환갑을 조금 넘겼는데 그 이미경은 기생충이 작품상을 포함한 여러 부문의 사관왕을 타는 거로 호명이 되자 봉준호하고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서 아주 열광적인 표정으로 행복한 표정을 잔뜩 지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불가능한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뭐 이런 식의 영어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인 CJ그룹 회장 이재현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하면서 동생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CJ그룹의 남매, CJ그룹을 끌고 가는 남매 이미경과 그의 남동생 이재현, 회장으로 있는 이재현 둘이 문제입니다. 물론 이 나라의 언론들은 두 사람의 문화 투자를 높이 평가하는 일관된 논조를 보입니다. 25년 동안 CJ그룹이 영화 산업을 진두지휘했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글로벌한 도전을 물밑에서 지원해 왔다라고 칭찬 일색입니다. 그동안 CJ가 문화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7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통계도 들어 보이면서 봉준호와의 인연도 여러 가지 각도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미경이 봉준호를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봉준호의 영화 마더, 설국열차도 CJ그룹에서 투자 배급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기생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계에서는 이 이재현, 그 다음에 이미경 남매의 투자 지원이 없었더라면 이번에 쾌거도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아카데미상을 받기 전에 물밑에서 로비 이런 걸 한 거, 홍보 작업에도 굉장한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의 이미경과 CJ그룹에 대한 찬사는 이 방송에서는 없습니다. 왜?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를 근사하게 풍자해놨다고 떠들어대지만 그거야말로 헛소리입니다. 저는 그걸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영화가 아니다. 영화로 포장됐을 뿐 독극물의 다름 아니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부자와 기업인 모두의 적개심을 불어넣고 가슴에 식칼을 꽂아 넣으라고 충동한 영화가 어떻게 영화입니까? 예술입니까? 이미경 자기는 부자 아닙니까? 자기는 기업인 아닙니까? 자기들이 죽는 영화에 돈을 대는 미친 짓을 이미경이가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경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생충은 플로레타리아 좌익혁명을 예고하는 무서운 좌빨 영화인데 그걸 영화에는 영화일 뿐이라면서 CJ그룹과 이미경 같은 얼간이들이 뒷돈을 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한테 도끼날로 돌아올 영화에 판돈을 대고 있다. 이거 여러분 미친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미경은 자기 같은 부자 모두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좌빨 영화에 왜 돈을 내주는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 죽는 거 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25년 동안 대한민국 문화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 아래 대한민국의 발등을 찍고 이 나라를 몰락으로 끌고 가는 바보짓을 왜 CJ가 하는 것입니까? CJ그룹이 전응아 바보그룹이 아니라면 왜 저따위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CJ가 이런 좌빨 영화에 돈 댔다고 하는 건 저만의 관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벌써 10년 가까운 2012년에 개봉됐던 노무현 찬양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도 CJ그룹 계열사인 CJ 엔터테인먼트가 투자, 제작, 배급을 몽땅 맡았던 영화였습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이가 자기 페북에 광해라는 영화를 관람한 뒤에 4분, 5분간 엉엉 울었다라고 썼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상징하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의 정치적인 스승인 노무현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경과 CJ그룹은 한국 영화의 좌파화, 좌경화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물을 준 대표적인 인물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맞습니다. 물론 CJ그룹은 자기들이 좌파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계속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좌빨과 재벌이라고 하는 있을 수 없는 조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이 CJ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른 악명이 아주 높습니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이겠습니다. CJ 본인들도 인정하는 영화가 좌빨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CJ가 2007년도 13년 전에 배급했던 영화 화려한 휴가였습니다. 이 영화는 5.18 당시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영화에 집어넣으면서 좌빨 영화의 대명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전남도청 앞에 있었던 장면인데 공수부대가 M16을 조준해서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을,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경고도 없이 일제 사격하는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말도 아닌 사기고 범죄의 다름 아닙니다. 전남도청 앞에서 이 같은 사격이 있어 본 일이 없습니다. 사격을 명령을 내린 장교도 없는데 이런 영화를 떡하니 CJ그룹에서 돈을 대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천만 관객을 걸어 모았습니다. CJ그룹과 이미경은 도대체 뭐 하자는 짓입니까, 이게? 화려한 휴가뿐만이 아닙니다. CJ가 투자한 영화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좌빨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CJ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신들은 상업적인 이유로 팔릴 만한 영화에 투자하고 있다고 변명을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전에 CJ가 투자한 초기 작품에 속하는 감독 박찬욱이가 만든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에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와 북한군이 친구가 되는 거로 나옵니다. 적이 아닙니다. 더구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북한군을 아주 순진한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송강호가 나옵니다. 좌빨 영화에 빠짐없이 나오는 게 송강호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연기를 잘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왜 좌빨 영화만 역할만
대표적으로 맡아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송광호의 쏘의 머릿속에, 그 친구의 대가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말 궁금하게 짝이 없습니다. CJ가 오늘날 좌파 그룹이라고 오해받는 이유가 영화계의 아주 구조적인 이유일 뿐이고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원인 제공한 게 없다고 발뺌을 하지만 저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맞다라고 봅니다. 지난 2013년도에 이미경의 퇴진을 요구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멀쩡한 대기업이면서 저렇게 좌경화될 수가 있느냐, 그게 과연 정상이냐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수혜자인 대기업이 좌빨영화에 손을 들어주고 뒷돈을 대주고 자꾸 키워주는 모순은 더 이상 안 된다. 이걸 잘라야겠다. 그래서 이미경의 퇴진을 알게 모르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거칠게 얘기했기 때문에 동티가 났고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은 맞다라고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재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식이지만 이미경이가 누굽니까? 삼성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의 손녀입니다. 이맹희의 딸입니다.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이맹희고 이맹희의 딸이 이미경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은 사업보국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업을 왜 하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사업을 벌여서 국가에 도움이 되라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선언했던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고귀한 뜻을 높이 평가하지만 막상 이병철 회장의 손녀딸이 대기업을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영화에 돈줄을 대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저한테 오후에 굉장히 많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 카톡이 날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CJ그룹 부회장인 이미경이가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걸로 아카데미상을 탔다. 이게 정상이냐? 하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일부 어폐는 있겠지만 이미경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앞뒤 배경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바로 영화 기생충이 할리우드를 호령하고 아카데미를 점령한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무서운 현실일 수 있음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취재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귓등으로 듣습니다. 대한민국 우면 따위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죽이고 기업하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화에, 기생충 같은 영화에 돈을 내는 짓을, 바보 같은 짓을 CJ그룹과 그 밑에 있는 스태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경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자기가 하는 짓이 굉장한 문화사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되지 않는 일에 용기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자부심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하버드대 나오면 뭐합니까?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런 이미경이는 이번에 아카데미상을 타고 무대에 올라가서 수상소감을 밝혔으니까 아마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저는 이미경이가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오늘 이 나라에서 대기업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죽어야 죽는 줄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죽어야 죽는 줄 아시겠습니까? 왜 발등에 도끼질을 합니까? 이걸 물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